다른 경제 채널에서는 내가 널 돈 벌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 그냥 돈 벌게 해줄게라는 일반적인 룰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죽어라 개고생하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사업의 끝은 뭘까요? 사업의 끝은 뭘까요? 또 다른 사업의 시작입니다. 확실히 뇌에서 도파민을 엄청 뿜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결과가 보통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의 결과보다 훨씬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한번 겪고 나면 다른 시시해지지. 일상의 일이 뭐 시시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도파민이 그 정도 안 나오는 거지.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그러면 없어. 이제 제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좋게 끝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이제 단절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아 내가 도파민이 분비가 엄청 떨어졌구나 뭐 이런 걸 느껴요. 저는 확실히 있었어요. 저는 엄청나게 그런 우울감에 빠졌었고 그거가 뭐 사업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몰입할 게 없어졌다. 그게 꼭 사업이 맞아, 아니었어도 맞아.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게 확 사라지면 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때 그 우울감이 엄청 컸었고 근데 그거는 비단 제 얘기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대표님들 특히 엑시트 하셨던 대표님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사업을 할까 안 할까는 또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경험에 비례하겠지만은 어쨌든 사업이란 건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진로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아 이분은 고등학생이시구나. 한성근님. 근데 저희 우리의 답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그러네요. 근데 진짜 2호 채널 보는 중고등학생들 가끔 만나잖아요. 진짜 비범해요. 그럴 것 같아. 고민의 깊이도 되게 그러니까 남다르고. 2호를 보죠. 네, 진짜로 깜짝깜짝 놀라요. 아, 난 저 때 뭐 했지? 근데 사실 고등학교 이런 때를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안 들었던 것 같아. 나만 그런 거야? 왜 나를 인간 말통처럼 보는 거지? 에이, 지금 고등학생 때 그러지 않나? 아 지금 많이 들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 듣고 있습니다. 유튜버로 거듭나기 위해서 선생님. 고등학생 때 진로라는 거는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다른 고등학생들하고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맞아요. 같다 이런 생각은 그렇네요. 대부분 그런 고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생각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미 본인의 사실 고등학생이라는 나이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특장점이 발견되기는 어려운 나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근데 그때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본인이 그런 진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고 만약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면은 저는 여러 가지 인풋을 일단 최대한 하는 데 집중할 것 같고 그 중에서 나하고 케미가 맞는 거를 확장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돈이라는 게 있으면 되게 저는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걸 당연히 중심으로 찾아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라는 거를 절대 빼놓지 않고 어떤 하나의 태그로 가져간다면은 그 때가 됐을 때 내가 그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졸도 투자 받을 수 있을까요? 고졸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받을 수 제가 있지 아는 않을까요? 고졸분들 중에 투자 잘 받고 잘 된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모 투자회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 자기는 딱 두 부류의 사람한테만 투자한다. 네, 첫 번째 부류가 학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데 인성이 괜찮은 사람. 왜냐면 학벌이 좋고 인성이 괜찮으면 선배들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선배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이미 이제 학벌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 가시는 선배님들이 끌어주시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견 저는 말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가 스트리트 스마트한 사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굴러서 뭔가 길거리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뭐 글로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해봐서만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그걸 느끼는 분이 뭐 야나도 김민철 대표님 같은 경우, 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형이다 보니까 민철이 형 같은 경우에도 그 야성의 지혜 같은 게 있으세요. 그래서 야성의 지혜가 딱 있어서 한마디를 탁 던지시면은 그냥 뭔가 사람들이 하고 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민철 대표님이 고졸이라는 거 아니고요. 대학교 잘 다니셨지만 근데 상관없이 뭔가 이 길거리의 지혜를 뭔가 이렇게 딱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업할 때 되게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고졸이나 학력이나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질문하셨던 분이 고졸도 투자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고졸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준에 아예 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게 결국 대화를 하면서 그게 티가 나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졸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직업적 스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약점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아마 그거부터 극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심각한 답변의 순간에 고졸도 투자 받을 수 있냐? 저는 고졸 분들 투자한 적 많죠. 고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페어 어드밴티지라고 하죠. 언페어할 정도의 어드밴티지가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에너지를 농축을 시켜서 남들이 보통의 길을 갈 때 어떤 특별한 길을 갔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진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네. 레진이라는 분이 만든 거잖아요. 한희성 대표님. 네. 지금은 이제 이사회 의장이신데 이 한희성 의장님이 대학을 안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다 아는 대한민국 오더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더킹이 되시는데 본인 시간을 들이신 거잖아요. 그 언페어 어드밴티지는 사실은 너무너무 학력이 아닌 강력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학력만 얘기하는데 오덕력도 력이고 네, 전공도 그럼요. 스킬인 것처럼 네, 뭐 전공 아닌 것도 스킬인 축력도 력이고 그럼요. 네, 애드립력도 력이고 네, 다 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내가 하나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면 그걸로 충분히 업을 일굴 수 있고 대표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 고졸이건 대졸이건 대학원졸이건 박사건 다 소용없는 거죠. 네. 나이 많은 분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을까? 투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뭐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KFC 그 할아버지가 70대 때 창업을 그쵸.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뭐 댓글에서도 많이 달리는 질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25살이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투자 받으러 왔을 때랑 그래도 한 40살 받으러 왔을 때랑 약간 다른 부분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다른 부분을 보죠. 네. 왜냐하면 20대는 20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오히려 있죠, 있죠. 경험이 적기 때문에 편견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걸 할 수 있고 그쵸. 뭐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짬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짬이 부족해도 그건 이제 투자자들이 채워주려고 하고 근데 40대는 그러면 이분이 20대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부터 20년을 뭔가에 바친 거잖아요. 그 바친 결과물의 연장선상 안에서 사업을 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원자력 연구를 20년을 하신 분이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창업을 했다 치면 이건 이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네. 거잖아요. 아, 그런 스타트업 정말 찾고 싶다. 핵폭탄 만드는 회사. 네. 근데 저희가 핵폭탄은 아니지만 로켓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네, 대표님 연배가 좀 있으신데 이분은 완전 정통파 로켓 사이언티스트의 길을 걸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0대가 그걸 하겠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등학생도 할 수 있나요랑 저는 되게 유사한 똑같은 질문 얘기예요. 같거든요. 네. 일종의 그쪽으로 오덕스러운 뭔가 커리어를 만드셨고 아까 고졸은 그 학력이 아니라도 자기만의 길을 그럼요. 결국 자기 길을 만들었으면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하다. 뭐 그러니까 나이건 학력이건 뭐 성별이건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끝장을 냈느냐 그 분야에서 탑이냐 이것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 혹시 막 갖고 있던 열등감 이거 되게 극복하는 게 중요했다 아니면 아직도 갖고 있다 싶은 열등감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열등감이라기보다 약간 장애가 있었어요. 저랑 어렸을 때 친구였던 분들은 다 아는데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었어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말이 많아진 거야. 그게 언제 말을 안 터지신 더듬게니까 말을 남들의 2배씩 하는 거지. 그 언제 터지신 거예요? 일상생활 때 계속 더듬은 건 아니고 약간 강박적인 상황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긴장. 국어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할 때든가 주목을 받을 때. 뭔가 주목을 받고 내가 이 미션을 컴플리트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강박 때문에 우리 세대 때는 뭐 오늘이 예를 들면 7일이면은 자 7번, 17번, 27번 일어나서 읽어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7번이었으면 7일 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나는 틀림없이 국어 시간에 일어나서 책 읽기를 시킬 거고 나는 말을 더듬을 거고 나랑 정말 친한 친구들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웃음거리로 삼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더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를 못 하잖아 애들은. 웃기고 웃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란 게 뭐냐. 얘는 나랑 정말 친하다고 하지만 내가 말을 더듬고 되게 곤란할 때 얘는 웃는다.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말을 더듬으니까 다 나를 바보라고 하니까 공부는 되게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를 바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나를 좀 만든 것 같아.
180도 먹겠네요. 180도 바뀌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슬쩍슬쩍 말을 더 듣긴 하는데, 네. 네. 그래요. 1도 몰랐습니다, 진짜. 네, 제가 저탄고지를 하면서 말을 더 안 더듬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대님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많았죠. 창업 단계에서 열등감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 나이가 열등감이었어요. 임원들을 엄청 만나야 되는데 제가 여튼 뭐 물리적으로 어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늙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가 보일까를 고민했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네. 그래서 막 열정감이 날 막 만든다. 이렇게 막 얼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구나 이걸 몰랐는데 네 그때는 여튼 되게 어려웠었고 안경도 써보고 뭐 옷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지금 사업하면서 그걸 완전 내려놨는데 내려놓으면서 어떤 포인트 잡았냐면 맞아 나 당신들보다 젊어. 오, 멋있는데? 네, 내가 젊잖아. 도끼의 수익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젊고 젊으니까 지금 트렌드 더 잘 알아. 완전히 로직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안 젊으시잖아요. 네, 젊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49까지니까, 네. 예, 아, 49까지니까. 39세, 네, 35세.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저도 곧 40인데, 밖에서 보셨을 때는 조금 더 어리게 보시나 봐요. 네, 조금 더 어리게 보시나 원래 봐요. 비만인들이 한 5살 정도 어리게 봐요. 아, 작가님인가? 저도.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는데 그냥 가끔 나이 말씀드리면 놀라실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 긍정해요. 그냥 뭐 내가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임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트렌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제 무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울기도 많이 울고 막 뭐 화도 많이 내고 뭐 술도 많이 먹고 요새는 또 술은 못 먹지만 술도 많이 먹고 그 수많은 시간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40이라고요? 막 하면서 이제 거짓말 중학생인 줄 아 잠깐만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후원 드리겠습니다. 저가 사실은 제일 큰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일단 지방 배틀이야? 열등. 아니 저는 일단 지방 출신이라는 게 엄청 컸었고 부모님 좀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해서 삶의 경험이 너무 부족했던 거를 되게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창업을 하는 게 데일리 호텔인데 저는 데일리 호텔 하기 전에 호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호텔 한 번도 안 데려가셨어요. 아, 저는 호텔이란 게 그냥 다른 세상에 있는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좋은 거를 왜 사람들은 모르고 못 가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저도 의도하지 않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야. 뭘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나이대별로 관심사별로 그랬던 게 저한테 좀 무기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사투리를 많이 쓰는 거. 제가 지방 출신이라는 게 서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질감을 주고 의도하지 않게 저를 너무 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시니까 저는 사업 파트너로 어프로치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너무 저평가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언어적으로도 되게 챌린지를 많이 했죠. 사투리 느낌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제일 큰 그거는 제가 학창 시절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거.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도 받고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그런 꿈이 있는데 다 너 영어 잘해? 하면서 거기서부터 약간 이미 깔고 가시는 거죠. 넌 절대 안 돼. 이게 있는 거죠. 너 영어 실력으로는 절대 안 돼. 근데 저는 그것도 사업가의 그냥 챌린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저를 뭐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되게 챌린지 트라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트라우마를 하나씩 없앴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새총 보면은 고무줄에 딱 걸어가지고 많이 잡아당길수록 반대 방향으로 더 많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면서 되게 그런 생각한 게 무려 그냥 외국 투자자도 아니고 세코야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전 세계에서 제일 투자 잘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도 제일 잘하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으신 분이 영어 컴플렉스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급반전. 호텔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호텔을 파는 예, 그런 회사를 했다. 이거 되게 감동. 대표님이 기본기가 감동이구만. 이게 그냥 예, 같이 막 정착이 돼 자전거 있네. 타다 보면은 되게 그 소년 만화에 나오는 그막 자전거 타는 애들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그런 컴플렉스를 다 극복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아 아닙니다. 부럽네요. 그럴 때문인데 뭐. 네, 부럽습니다. 우리는 뭐 극복을 해도 우리도 묶이는 건가요? 한번 슬쩍 먹어야 이런 식으로 먹이다니. 이거 스타트업 처음 시작하셨을 때 스타트업 교육을 따로 받은 사람은 없는데
게 권형민님 관련 지식을 어디서 얻어야 되나, 투자를 어디서 받아야 되나, 개발자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 등등 하나하나 다 발품 팔면서 배우신 건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건 되게 한국식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의 교육 제도는 그냥 배워. 이걸 어디다 쓸지 모르지만 일단 뇌에다 집어넣어. 그럼 다 쓸 일이 있다. 그러니까 뭘 배우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래서 보면 다 루틴이 있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갔다가 무슨 지원 사업을 하고 뭐 무슨 팁스를 받고 또 저 이제 팁스 꼭 받아야 돼요 이러고 찾아오는 분들이 팁스 꼭 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루틴과 어떤 족보에 따라서 뭔가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야 스타트업으로서 성공하는 거야라는 오해들을 하시는데 저는 되게 이 스타트업 업계가 힙합계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퓨처 플레이 운영하시잖아요. 레이블처럼. 그렇죠. 네, 제가 한국의 제이지입니다. 네. 제가 비욘세랑 살고 있진 않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제이지는 랩을 어디서 배웠을까? 뒷골목에 약 팔면서 배웠거든요. 그냥 배운 것도 아니야. 약 팔면서 그냥 한 거지. 그냥 뭐 음반 듣다가 나도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어 그러고. 네. 스트리트 크레더빌리티라고 길거리에서의 그 지식, 길거리에서 내가 쌓은 뭐 어떤 경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스트리트 크레더빌리티가 제일 중요한 업계가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종이컵을 찍을 수 있나 없나를 알려면 내가 찌그러뜨려 봐야 되잖아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도전과 응전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정글을 이해하는 약간 이게 스타트업 앙트로프레너들이 가져야 될 어떤 배움의 자세지 누가 나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 이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해서 띄우는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길을 걸어갔던 사업가들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창업을 하면서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낼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것들에 대한 조언은 할 수는 있는데 여튼 본인이 돌파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메타인지, 회복 탄력성.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단어예요. 메타인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암에 대한 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알고 모르는 걸 모르고 내가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내가 이거는 고마웠고 이거는 별로였고 명확한 거예요. 딱 명확하게 내가 아는 걸 알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모르는 걸 갖다가 따라가면 돼요. 아까 신재식 대표님 말씀에 저는 되게 감동 내지 공감받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호텔이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일단 저 호텔이라는 부분에서 경험하셨던 부분이 기존에 경험하셨던 것과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잘 보이셨을 것 같아요. 예, 명확히 딱 보이니까 이 부분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속으로 사지? 이 고민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 상황에서 아, 나 대충 알아. 나 호텔 여기 그래 나 경험해봤어. 이러고 넘어가셨으면 지금의 맞아요. 신재식 대표님이 안 계셨겠죠. 뭐 호텔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면 네. 이렇게 성공하는 회사 못 만드셨을 그래서 거예요. 암에 대한 암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걸 알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모든 그 어떤 배움의 시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회복 탄력성. 그냥 뭐 이게 구르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어디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저 사실 저 오늘 다리 다쳤거든요. 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하다가, 나이에는 다치면 안 돼요. 네, 큰일이에요. 이게 네, 탄력성이 없어서. 이제 진짜 월간 잘못했어. 40인데 큰일인데요.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이제 많이 있을 텐데 힘들죠, 아프죠. 당연히 이제 그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축축 털고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메타인지 회복 탄력성 두 가지가 되게 공교롭게도 하나하고 이어져요. 자존감. 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아까 나의 자격지심이나 나의 어떤 그 피해 의식을 얘기하셨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피해 의식을 이해하는 게 저는 나를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내 피해 의식이 뭔지를 알면은 내가 그걸 피해갈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역이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저도 역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해 의식이 뭐냐를 명확하게 알고 걔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얘를 직면하기 시작하시면은 메타인지와 회복 탄력성이 같이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로켓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업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결국 배워야 될 건 많은데 궁금할 게 없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딱 한 가지였어요.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많이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음. 근데 제가 이 질문하면 제 질문의 99%는 아 이거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야. 이거 마케팅 어떻게 하지? 이 고민 나만 할까? 아니 분명히 있어. 그럼 전 그때부터 고민을 멈추고 서치에 모든 에너지를 써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재무제표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나만 고민해? 아니 다 참고도 다 했을 걸? 오케이. 그럼 채용 어떻게 하지? 나만 고민해? 아니 남들도 했을 걸? 거의 99%의 질문들은 답이 다 이미 선배나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밖에 있다. 근데 어려운 질문들이 하나 있죠. 데일리 호텔에 3년 뒤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 밖에는 없거든요. 저는 이 질문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좀 1차원적으로 나누고 대부분의 비즈니스 스킬은 밖에서 해결이 다 가능해요. 그때는 그냥 빨리 서치하고 빨리 물어보고 빨리 답을 얻는 게 제 일을 잘하는 거고 근데 그게 밖에 없는 답들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죠. 그 질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와 내 삶의 경험과 내 그런 뭐랄까 부족함과 그런 걸 컴플렉스를 다 조합을 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내야죠. 데일리 호텔에 3년 뒤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10년 뒤는 어떻게 되지? 이건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내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건 어떤 거지? 내가 원하는 조직 문화라는 건 어떤 거지? 내가 생각하는 우리 비즈니스의 코어 밸류는 뭐지? 이런 질문들은 밖에서 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사업가로서 되게 중요한 건 아웃소싱을 잘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은 빨리 아웃소싱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집중해서 솔루션을 찾는 게 되게 시간 대비 합리적인 방식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채널은 이제 앞으로 이제 1인 미디어에서 이제 팀이 됐고 이제는 어엿한 스타트업 이제 투자를 네. 받고 이제 다양한 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되는데 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셔서 이제 저와 이제 저희 팀원들 모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